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을 어귀에는 기와가 번듯하고 마당이 넓은 큰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김선빈의 집이라고 불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집이었지만, 해가 지고 어스름이 깔리면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감돌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집주인인 김선비는 글 읽기를 좋아하고 생김새가 반듯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점잖은 양반으로 통했지만, 그의 눈매 깊은 곳에는 아무도 읽어낼 수 없는 차가운 그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던 무렵부터 김선빈의 집에는 기이하고도 슬픈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니, 바로 그 집 안주인인 심씨 부인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심씨 부인은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며 집안일을 알뜰살뜰 보살피던 여인이었기에, 그녀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의문을 안겨주었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며 수군거렸고, 밭을 갈던 농부들도 일손을 놓고 김선빈의 담장을 힐끗거렸지만, 도무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김선비만이 슬픈 얼굴로 아내가 친정에 가다가 길을 잃었거나 험한 일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아내가 사라진 지 석 달이 넘도록 날마다 마루에 걸터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지나가던 사람들마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내 부덕한 탓에 귀한 사람을 잃었으니 이 슬픔을 어찌 다 말로 하겠소라고 한탄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김선비를 보며 참으로 정이 깊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늙은 하인이나 눈치 빠른 이웃들은 김선비의 슬픔 뒤에 숨겨진 묘한 불안감을 감지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김선비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거리거나 아무도 가지 않는 뒷뜰을 홀로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김선비가 자주 머무르는 곳은 집 뒤편 대나무 숲이 우거진 곳에 있는 오래된 우물가였는데, 그 우물은 물이 마른 지 오래되어 더 이상 두레박을 내리지 않는 폐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맑은 물이 솟아나 집안의 식수로 쓰였으나, 어느 해 가뭄이 심하게 든 이후로는 물길이 끊겨 바닥이 드러났고, 그 후로는 뚜껑을 덮고 큰 돌들을 올려두어 사람의 접근을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가 사라진 직후부터 김선비는 그 마른 우물 주변을 맴돌며 늦은 밤 남들의 눈을 피해 우물 위에 올려진 돌들을 이리저리 만져보거나 우물 안을 향해 무언가 중얼거리는 모습이 하인들의 눈에 띄곤 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그런 행동이 죽은 부인을 그리워하여 정신이 흐려진 탓이라 여겼지만,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던 어느 날 밤, 김선빈의 집 안방에서는 희미한 호롱불 그림자가 밤새도록 일렁였고, 김선빈은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펼쳐들었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지 책장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마치 누군가 땅속 깊은 곳에서 손톱으로 흙벽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그는 몇 번이고 책을 덮고 방문을 열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뒷뜰을 내다보아야 했습니다. 마른 대나무 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마치 여인의 숨죽인 울음소리처럼 들려와 김선비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짐짓 태연한 척
헛기침을 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와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감은 눈앞에는 사라진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아른거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심씨 부인이 사라진 날 밤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는데 그 중에는 밤중에 물귀신이 나타나 부인을 채갔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도 돌았습니다. 김선비는 이러한 소문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안 그래도 집 뒤 우물가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데 아마도 터가 세서 그런 변고가 생긴 모양이요 하며 은근히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는 집안의 무당을 불러 굿을 하지는 않았지만 정화수 한 그릇을 떠다 놓고 우물가에 치성을 드리는 시맛을 하며 아내의 영혼이 물귀신에게 잡혀갔으니 달래주어야 한다고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순박한 하인들은 주인의 말을 믿고 우물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마른 우물은 집안의 금지된 구역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심씨 부인은 본래 목소리가 크지 않고 걸음걸이조차 조용하여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던 사람이었으나 그녀가 사라진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도 예전 같지 않았고 장독대를 정갈하게 닦아놓던 그녀의 손길이 사라지자 집안 곳곳에는 먼지가 쌓이고 생기가 사라져갔습니다. 김선비는 겉으로는 슬퍼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아내가 없어진 집안이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느끼는 듯 때때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하고 금세 불안한 눈빛으로 바뀌어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이는 그가 지은 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계절은 흘러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고 마을 앞 개울가에는 얇은 살얼음이 끼기 시작했는데 김선빈의 집 마당에도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김선비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찾아와 행방을 물을 때마다 며칠만 더 기다려 보십시다.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요 하며 그들을 돌려보냈지만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고 눈빛은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사위의 말이 미심쩍었으나 양반 체면에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믿으며 눈물을 훔치고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심씨 부인의 실종은 점차 잊혀가는 듯 했으나 하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기에 그 비밀이 영원히 묻힐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갔던 늙은 하인 박서방이 마을 어귀 평상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는 김노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김노인은 마을의 대소사를 훤히 꿰뚫고 있는 지혜로운 노인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박서방에게 넌지시 묻기를 자네 주인 양반 요즘도 밤마다 우물가에 나가시는가 하였고 박서방은 깜짝 놀라며 어르신이 그걸 어찌 아십니까? 안 그래도 주인 나리가 통잠을 못 주무시고 헛것을 보시는지 자꾸만 뒤뜰을 서성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김노인은 곰방대를 탁탁 털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물이 마른 우물에는 물귀신이 살지 않는 법이네. 산 사람은 거짓을 말해도 죽은 땅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법이지라고 중얼거려 박서방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서방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김선비는 사랑방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당에 있는 감나무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은 감나무 너머 뒤뜰로 향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감나무 가지 끝에는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기분 나쁜 소리로 울어대고 있었고 김선비는 그 소리가 듣기 싫은 듯 인상을 찌푸리며 부채로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하인들이 저녁상을 들여가도 입맛이 없다며 물리기 일쑤였고 밤이 깊어지면 술상을 봐오라 하여 독한 술을 연거푸 들이키고는 취기에 의지해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술에 취한 김선비는
가끔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렸는데 차가워. 너무 차가워. 라거나 그 돌은 무거워서 못 나올 거야. 같은 섬뜩한 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집에는 심씨 부인이 사라진 뒤부터 낯선 발길이 잦아졌는데 바로 심씨 부인의 먼 친척, 여동생이라 불리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형부인 김선비를 위로하고 집안 살림을 돕겠다며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옷차림은 상을 당한 집안을 드나드는 사람답지 않게 화려했고 얼굴에는 묘한 교태가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제가 형부를 챙기는 것이야 인지상정이라 여겼지만 두 사람이 마루에 앉아 주고받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눈치챈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안주인이 사라진 자리에 버젓이 앉아 주인 행세를 하려 드는 그 여인을 보며 혀를 찼지만 서슬퍼런 김선비의 눈초리가 무서워 감히 입 밖으로 불만을 내뱉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김선비가 외출한 틈을 타 박서방이 몰래 뒤뜰 우물가로 다가가 보았는데 우물 주변에는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 사이로 흙이 파헤쳐졌다가 다시 덮인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우물 덮개 위에는 어른 혼자서는 들기 힘든 크고 무거운 돌덩이들이 빈틈없이 쌓여 있어 마치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짓누르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우물 틈새로 코를 대고 킁킁거려 보았지만 차가운 흙 냄새와 썩은 낙엽 냄새만 날 뿐 특별한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물가에 서 있는 동안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싸늘한 시선이 느껴져 그는 서둘러 몸을 돌려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때 아닌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는데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려 김선비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식은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으며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켰지만 방 안에는 자신의 길게 늘어진 그림자만이 일렁일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해졌고 빗물이 처마 끝을 타고 떨어지며 마당에 작은 물웅덩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김선비는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것은 빗물이 땅을 파고드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무거운 것이 털썩거리며 움직이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김선비는 우산을 받쳐들고 뒤뜰로 나갔는데 비에 젖은 대나무 숲은 낮보다 훨씬 음산하고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흙탕에 미끄러질 뻔하며 우물가로 다가갔고 호롱불을 들어 우물 쪽을 비춰보았으나 돌무더기는 그대로 쌓여 있어 안도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빗물이 돌무더기 사이로 스며들어가면서 흙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을 본 그는 황급히 주변에 있는 흙을 긁어모아 틈새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다급하고 필사적이었으며 비에 젖은 흙투성이가 된 도포자락이 진창에 뒹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마을의 공기는 물을 잔뜩 머금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좌탄 눈으로 사랑방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의 몰골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해 보였습니다. 하인들이 문안 인사를 올려도 그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멍한 표정으로 마당에 고인 빗물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마을 이장과 몇몇 장정들이 김선비네 집으로 들어섰는데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고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장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김선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선비님, 지난밤
비의 마을 공동 우물이 무너져 내렸는데 혹시 댁내 우물은 무사한지 걱정이 되어 와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선비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내색하지 않고 우리 집 우물은 이미 말라버려 돌로 막아두었으니 별일 없을 것이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장은 물러서지 않고 그래도 마른 우물이라도 집안이 약해지면 집 전체가 위험할 수 있으니 장정들을 시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권유했습니다. 김선비는 극구 사양하며 그들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과 이장의 끈질긴 권유를 무작정 물리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김선비가 우물가를 보여주지 않으려 할수록 마을 사람들의 의구심은 커져만 갔고 급기야 김선비가 우물에 금송아지라도 숨겨둔 게 아니냐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김선비가 두려워하는 것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그 차가운 돌무더기 아래 잠들어 있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식은땀이 흐르는 손을 옷자락에 감추며 그렇다면 내 나중에 하인들을 시켜 살펴볼 테니 다들 바쁘신데 그만 돌아들 가시오 라고 짐짓 호통을 쳐서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빠진 듯 마루에 주저앉았으나 그의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며 귓가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지만 김선빈의 집안의 냉기는 가시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짙어지는 듯 했습니다. 김선비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오늘부터 뒤뜰 출입을 엄히 금하니 누구든 내 허락 없이 우물 근처에 얼씬거렸다가는 경을 칠 줄 알아라 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서슬퍼런 명령에 겁을 먹고 고개를 조아렸으나 박서방만은 주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박서방의 시선을 피하며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탁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가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듯 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김선빈의 집을 찾아온 손님이 또 있었으니 바로 아까 다녀간 이장이 데려온 마을의 늙은 의원이었습니다. 의원은 김선비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맥이라도 짚어보겠다고 찾아왔는데 사실은 이장이 김선비의 상태를 살피라고 보낸 것이었습니다. 의원은 김선비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맥이 몹시 불안하고 화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속에 맺힌 것이 많아 보이는데 혹시 마음에 걸리는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김선비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빼내고는 아내를 잃고 잠을 못 자서 그런 것뿐이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약이나 한 첩 지어 보내시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의원이 돌아간 뒤 김선비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촛불을 켜놓고 생각에 잠겼는데 촛불 심지가 타들어가며 타닥 소리를 낼 때마다 그의 몸도 함께 움찔거렸습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 안에는 여인의 머리 장식인 옥비녀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혼잣말로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영원히 사라지면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벽에 비친 그의 그림자 옆에 또 다른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온 세상이 잠든 듯 고요해졌지만 김선빈의 집 뒤뜰 우물가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낮에 내린 비로 인해 물기를 머금은 땅이 질척해지면서 우물을 덮고 있던 돌무더기 중 하나가 미세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돌과 돌이 부딪히면에는 아주 작은 마찰음이 정적을 깨뜨렸고 그 틈새로 퀴퀴하고
습한 바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땅 밑에 숨결이 터져나오는 것과 같았으며 그 바람을 타고 알 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마당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방 안에 있던 김선비는 갑자기 코끝을 스치는 비릿한 냄새에 미간을 찌푸리며 방문을 열었는데 바람결에 실려온 냄새는 분명 우물가에서 나는 썩은 냄새였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우물에 무슨 일이 생겼음을 깨닫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뒤뜰로 달려갔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 희미한 가운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약간 기울어진 돌무더기와 그 사이로 검게 입을 벌린 우물의 틈새였습니다. 김선비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으나 그의 발은 진흙에 빠져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어귀에서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기 시작했고 멀리서 닭이 배를 치며 우는 소리가 들려와 김선비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돌을 다시 제자리에 옮기려 안간 힘을 썼지만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손톱만 깨져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김선비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으나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를 외면한 채 차가운 달빛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지난밤의 폭우로 인해 약해진 우물을 보수하자는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과연 김선비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마른 우물 속에 감춰진 진실은 과연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지난밤에 내리던 맞은비는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그쳤지만 마을을 감싸고 있는 안개는 좀처럼 거치지 않아 사방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김선빈의 집 뒤뜰에 있는 대나무 숲은 빗물을 머금어 더욱 검푸르게 보였고 바람이 불 때마다 잎사귀에 맺혀있던 물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며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하인들은 마당에 널브러진 나뭇가지를 치우고 물이 고인 웅덩이를 메우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뜰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섞여 있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약하고 비릿한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며 뒤뜰 쪽을 바라보았는데 어젯밤 주인이 그토록 황급히 달려갔던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든 채 슬금슬금 뒤뜰로 향하는 쪽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으나 사랑방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에 놀라 제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김선비가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오더니 박서방을 노려보며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뒤뜰에는 얼씬도 말라 이르지 않았더냐 하고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평소 점잖던 주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표정과 말투에 박서방은 겁에 질려 아이고 냄새가 너무 심해 무엇이 죽었나 싶어 가부려 했습니다. 요하고 변명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나 김선비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이미 터져버린 둑을 손바닥으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담장 너머로 퍼져나가는 악취는 마을 사람들의 발길을 김선빈의 집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코를 움켜쥐고 이게 무슨 썩는 냄새야, 김선빈의 집에서 나는 것 같은데 하며 수군거렸고 지나가던 농부들도 일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담장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때마침 마을 이장이 청년 몇 명을 데리고 김선빈의 집 대문을 두드렸는데 그는 선비님, 냄새가 예사롭지 않고 담장 쪽 땅이 꺼진 것 같으니 우리가 들어가서 좀 봐드려야겠습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김선비는 당황하여 대문을 가로막고 별일 아니니 돌아가시오. 그저 음식 찌꺼기를 묻어둔 것이 썩은 모양이오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김선비의 태도가 수상쩍었지만 마을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기에 음식 썩는 냄새가 이리 지독할 리가 없소. 혹시 짐승이라도 빠져 죽어 물을 오염시키면 온 마을에 병이 돌 수도 있으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라고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이장의 말에 동조한 마을 청년들이 우르르 대문을 밀고 들어오자 김선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냄새가 진동하는 뒷뜰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밤사이 내린 비로 인해 우물가 주변의 땅이 움푹 꺼지고 우물을 덮고 있던 돌무더기가 무너져 내린 참담한 광경을 목격하게 있었습니다. 무너진 돌무더기 사이로는 검고 습한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그 구멍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는 실로 견디기 힘들 만큼 지독하여 사람들은 헛구역질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장은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고 조심스럽게 구멍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려 했으나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년들에게 여보게들, 삽이랑 떼미를 가져와서 저 돌들을 좀 치워보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을 해야겠어 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선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기둥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며 아니 되어 그곳은 부정한 곳이니 건드리면 화를 입을 것이오 하고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의심과 호기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고 김선비의 만류는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사람들의 손놀림을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은 익숙한 솜씨로 무너진 돌들을 하나둘씩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돌 하나가 치워질 때마다 악취는 더욱 짙어져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박서방과 다른 하인들도 쭈뼛거리며 다가와 주인 눈치를 살피면서도 일손을 거들었는데 그들 역시 이 지독한 냄새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돌무더기가 거의 다 치워지고 우물에 둥근 테두리가 드러날 무렵 작업을 하던 한 청년이 저게 뭐지? 하며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청년이 가리키는 우물 안쪽으로 쏠렸는데 흙더미 속에 파묻혀 희끗하게 보이는 것은 분명 짐승의 털이 아니라 사람의 옷자락처럼 보였습니다. 이장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조심해라. 조심해서 흙을 걷어내봐라 하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청년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흙을 파헤쳤고 잠시 후 드러난 형체에 모두는 경악하며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물에 퉁퉁 불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버린 시신이었는데 입고 있는 옷의 색깔과 무늬는 마을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던 심씨 부인의 저고리였던 것입니다. 김선비는 시신이 발견되는 순간 아이고 부인 하며 땅을 치고 통곡하기 시작했는데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고 애절한지 듣는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그는 흙바닥에 엎드려 내 이럴 줄 알았지. 물귀신이 기어이 사람을 잡아갔구나. 내가 우물가에 가지 말라고 그리 신신당부를 했거늘 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리며 세상에 심씨 부인이 저기 있었단 말인가? 물귀신이 잡아갔다는 말이 사실이었나봐 하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우물과 김선비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장은 떨리는 손으로 청년들에게 시신을 수습하여 밖으로 꺼내라고 지시했는데 시신을 들어 올리는 과정은 그야말로 끔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물과 흙 속에 갇혀있던 시신은 잔뜩 부풀어 올라 있었고 시신을 잡으려던 청년의 손에 시신의 피부가 껍질처럼 미끄러져 벗겨지는 바람에 모두가 기겁을 하고 물러섰습니다. 마치 헌옷을 벗어내듯 피부가 통째로 밀려나가는 이른바
허물벗기 현상을 목격한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겨우겨우 멍석 위에 시신을 눕혀놓았으나 그 참혹한 모습에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는 이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수습하던 이장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고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부풀어 오른 심씨 부인의 오른손이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손을 펴고 간다는데 얼마나 원통한 일이 있었기에 죽어서도 주먹을 펴지 못했을까 싶어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장이 조심스럽게 굳어버린 손가락을 하나씩 펴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뜻밖에도 흙투성이가 된 작은 지푸라기 인형이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본떠 만든 조잡한 인형이었는데 가슴 부위에는 붉은 실이 칭칭 감겨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선비는 더욱 크게 소리내어 울며 저것 보시오. 저 흉측한 인형이 바로 물귀신의 저주가 아니겠소. 내 아내가 귀신에게 홀려 저런 것을 쥐고 우물로 뛰어든 것이 분명하오 라고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싸하다고 생각하여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예전부터 저 우물터가 안 좋다고 했어. 귀신이 쉬지 않고서야 멀쩡한 사람이 왜 인형을 들고 우물에 빠지겠어 하는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공포심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가 사람들은 죽은 심씨 부인을 불쌍해하기보다는 귀신의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군중 뒤편에서 곤방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박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세상 이치에 밝아 모든 이가 존경하는 어른이었는데 그의 눈빛은 김선비의 통곡에도 흔들림 없이 차분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박노인은 멍석 위에 놓인 시신과 그 옆에 떨어진 지푸라기 인형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허허, 참으로 괴이한 일이로다. 물귀신이 사람을 잡아가면 물속으로 데려가기 바쁠 텐데 언제 저런 인형을 쥐어보냈단 말인가 하고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박노인의 한마디는 소란스럽던 장내를 일순간 조용하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그제야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허리를 굽혀 지푸라기 인형을 집어들고 요리조리 살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귀신이 만든 물건이 아니야. 사람 손으로 꾼 매듭이 분명하고 지풀도 아주 짱짱하군. 게다가 물에 빠져 죽으려는 사람이 왜 이런 흉물을 소중하게 쥐고 있었을까? 살려고 발버둥 칠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지만 이건 잡은 게 아니라 쥐고 들어간 게 아니겠나? 그의 말에는 뼈가 있었고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 작은 의심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김선비는 박노인의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곧바로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대들듯이 말했습니다. 노인장,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그럼 내 아내가 제정신으로 저런 것을 들고 죽었다는 말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 앞에서 어찌 그리 험한 말씀을 하시오? 그는 분노를 가장하여 소리쳤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김선비의 격한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그시 그를 바라보며 험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닐세. 다만 죽은 자는 말이 없으나 몸으로 억울함을 말하는 법이니 섣불리 귀신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세히 살펴보자는 것일세 라고 점잖게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박노인의 말에 이장도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어르신 말씀이 옳습니다. 관아에 알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신을 잘 살펴보고 억울함이 없는지 확인하는 게 도리일 듯합니다 라고 거들었습니다. 김선비는 관아라니요? 집안 망신시킬 일 있소? 얼른 염습하여 장례를 치르는 게 급선무요
하며 펄쩍 뛰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는 김선비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신에서 풍기는 악취와 기괴한 모습, 그리고 뜬금없는 지푸라기 인형은 단순한 실족사나 자살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장은 마을에서 의술을 조금 아는 의원과 시신을 닦아줄 염장이 할멈을 불렀고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시신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김선비는 마루 끝에 걸터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었는데 저 늙은이가 왜 나서서 이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인형은 태워버렸어야 했는데 왜 손에 쥐고 있었지?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는 힐끗힐끗 시신 쪽을 훔쳐보았는데 멍석에 덮인 아내의 모습이 마치 당장이라도 일어나 자신을 손가락질할 것만 같아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잠시 후 의원과 염장이 할멈이 도착하여 멍석을 걷어내고 시신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염장이 할멈은 수많은 시신을 다루어 본 베테랑이었지만 물에 불어 터지고 피부가 벗겨진 참혹한 시신 앞에서는 절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쑥 태운 물로 시신을 닦아내며 조심스럽게 옷을 벗겨내었는데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있어 가위로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과정을 지켜보았고 김선비는 차마 보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의원은 시신의 이곳저곳을 눌러보고 관절을 꺾어보며 신중하게 검시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특히 시신의 목 부분과 손톱 밑 그리고 입안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 그의 표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의원은 혼잣말로 이상하네. 정말 이상해. 라고 중얼거렸고 그 소리를 들은 박노인이 다가와 뭐가 그리 이상한가 하고 물었습니다. 의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김선비를 한번 쳐다보곤 박노인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박노인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김선비를 다시 한번 응시했습니다. 한편 마을 밖에서는 심씨 부인의 친정 식구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오고 있다는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내 딸이 우물에 빠져 죽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하며 울부짖는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마을 어귀에서부터 들려오자 김선비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장모님이 오시면 충격을 받으실 테니 시신을 안방으로 옮깁시다. 어서 라고 재촉했지만 이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검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죽음이라면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장의 목소리에는 이제 김선비에 대한 의심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어 불자 시신의 악취가 김선비가 서 있는 쪽으로 확 끼쳐왔습니다. 김선비는 마치 아내의 원혼이 자신을 덮치는 듯한 착각에 빠져 비틀거렸고 헛것이 보이는지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오지마.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헛소리 같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박노인은 곰방대를 바닥에 탁탁 털며 낮은 목소리로 죄지은 자는 제 그림자에도 놀란다더니 권 하며 혀를 찼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아직도 우물 속에서 퍼낸 흙과 돌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흙더미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시신과 김선비에게 정신이 팔려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다시 몰려와 해를 가렸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어두컴컴해졌습니다.
우물가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사각사각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와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옷깃을 여미며 몸을 떨었습니다. 이제 심씨 부인의 시신은 멍석 위에서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몸에 남겨진 흔적들은 웅변보다 더 큰 목소리로 진실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퉁퉁 불어버린 육신과 벗겨진 피부 아래 감춰진 비밀,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놓지 않았던 지푸라기 인형의 의미가 곧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거짓 눈물과 연극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박 노인과 의원이 발견한 이상한 점이 무엇인지 모든 시선이 마당 한가운데로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로 변해버렸는데 심씨 부인의 친정어머니가 하얗게 센 머리를 풀어헤치고 대문을 들어서며 내지르는 통곡 소리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금지옥렵 길러서 시집 보냈더니 물귀신 밥이 되어 돌아오다니. 노모는 흙탕물이 튄 치맛자락을 끌며 딸의 시신이 놓인 멍석 앞으로 기어가듯 달려들었고 그 뒤를 따르던 친정 오라비들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얼굴로 김선비를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김선비는 장모의 통곡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며 장모님,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못나서 부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고 거짓 눈물을 쥐어짜냈지만 장모는 사위의 어깨를 밀치며 딸의 얼굴을 감싸 안고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이 소란 속에서도 의원과 박 노인은 흔들림 없이 시신을 살피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매는 매섭기 그지없어 마치 죽은 자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의원은 쑥물에 적신 수건으로 시신의 목 주변에 묻은 진흙을 조심스럽게 닦아내었는데 흙이 씻겨나가자 그 아래에서 시퍼렇다 못해 검게 변해버린 멍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시신은 전체적으로 부어오르고 희미해지는 것이 보통인데 유독 목에 난 자국만은 마치 먹물을 들이부은 듯 짙고 깊게 패여있어 누가 봐도 예사롭지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의원은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찾고 옆에서 지켜보던 박 노인의 눈빛도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박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복의 의원, 자네가 보기에는 어떤가? 저것이 바위에 부딪혀 생긴 상처로 보이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흔적으로 보이는가? 의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위를 둘러보고는 김선비가 듣지 못하도록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부딪힌 상처가 아닙니다. 끈이나 손 같은 것으로 아주 강하게 조른 흔적입니다. 게다가 목뼈가 안쪽으로 주저앉은 것 같습니다. 의원의 말에 박 노인은 곰방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는 자신의 짐작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이러한 두 사람의 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장모 앞에서 변명을 들어놓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모님, 그날 밤 부인이 헛것을 보고 뛰쳐나가는 것을 제가 말리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입니다. 우물가에 귀신이 씌었다고 굿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는 계속해서 귀신 타령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떠넘기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친정 오라비 중 하나가 나서서 김선비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자네,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린가? 내 동생은 겁이 많아 밤에는 문밖 출입도 안 하던 아이네. 그런 아이가 밤중에 그것도 덮어놓은 우물돌을 치우고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처남의 날카로운 지적에 김선비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만 조용히 해주십시오.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좌중이 조용해지자 의원은 시신의 입을 벌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가느다란 은비녀를 꺼내 시신의 목구멍 깊숙한 곳을 찔러보기도 하고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며 신중을 기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의원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렸고 김선비는 불안한 눈빛으로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쳐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시신을 살피던 의원은 마침내 허리를 펴고 이장과 박노인을 바라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숨을 쉬려고 발버둥 치다가 물과 진흙을 잔뜩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남산만하게 부르고 입과 코 안에는 흙탕물이 가득 차 있어야 마땅합니다. 의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시신의 배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헌데 이 시신은 배가 부른 것이 물 때문이 아니라 가스가 찼기 때문이고 입안과 목구멍은 너무나 깨끗합니다. 흙 한 줌, 모래 한 알 삼키지 않았습니다. 의원의 말은 마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박노인이 그 말을 받아치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 말은 부인이 물에 빠져서 숨을 거둔 것이 아니라는 뜻인가?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습니다. 이분은 물에 빠지기 전에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죽은 뒤에 우물에 던져졌다는 뜻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은 세상에 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친정어머닌 내 딸을 누가 죽였어? 누가 죽여서 우물에 던졌단 말이냐? 하며 실신하듯 쓰러졌습니다. 순간 김선비가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돌팔이 의원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감히 양반집 안주인의 시신을 놓고 함부로 입을 놀리다니. 내 놈이 의수를 안다면 얼마나 안다고 죽은 사람을 모독하느냐.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의원에게 달려들 기세였으나 마을 청년들이 앞을 가로막아 제지했습니다. 김선비는 씩씩거리며 떨어질 때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기절한 상태로 빠졌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물을 못 삼켰을 수도 있지 하고 억지를 부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의원은 김선비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선비님, 기절을 했다 하더라도 물에 빠지면 숨구멍이 열려 물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폐에 물이 차지 않았다는 것은 숨을 쉬지 않는 상태, 즉 명줄이 끊어진 뒤에 물에 들어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목에 난 이 자국은 바위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끈이나 손으로 목을 졸랐을 때 생기는 사큰 목, 졸린 흔적입니다. 의원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는 소리를 멈추고 김선비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김선비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눈동자를 굴렸는데 그때 대문 밖에서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심씨 부인의 사촌 여동생이자 언니가 사라진 뒤 김선빈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김선비 옆에 서서 형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언니를 찾았다면서요? 하며 호들갑을 떨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당황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멍석 위에 놓인 처참한 시신을 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김선비의 옷소매를 잡고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 상 치르는 집에 오면서 저렇게 붉은 꽃무늬 옷을 입고 오다니 제정신인가? 언니가 죽었다는데 형부한테 매달리는 꼴 좀 보게. 하인들 사이에서도 그동안 묻어두었던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엌대기 하나가 옆 사람에게 귓속말로 내가 봤어. 마님 사라지던 날 밤에 사랑방에서 주인 어른이랑 저 여자가 술 마시는 그림자를 봤다니까. 둘이서 희희낙낙하더니 밤늦게 뒷문으로 나가는 것도 봤어라고 속삭였습니다. 이 말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옆 사람에게로 또 그 옆 사람에게로 전해졌습니다. 박노인은 새로 나타난 여인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곤방대로 그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거기 처자는 언니가 죽었다는데 곡도 하지 않고 어찌 형부 뒤에만 숨어 있는고? 자네도 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뭐 아는 것이 없는가? 여인은 박노인의 날카로운 질문에 화들짝 놀라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형부랑 저는 그저 언니를 걱정했을 뿐이에요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자꾸만 김선비와 우물을 번갈아 향했습니다. 김선비는 여인의 손을 뿌리치며 쓸데없는 소리 마라. 안 여자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하고 호통을 쳤지만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기류는 이미 모두가 눈치챈 뒤였습니다. 이장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마을 청년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보게들, 아무도 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대문을 걸어 잠그게, 그리고 관아의 파발을 띄워 사또를 모셔오도록 해라.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이장의 말에 김선비는 사색이 되어 이장, 지금 날 범인 취급하는 거요. 내가 내 아내를 죽였다는 증거라도 있어? 이깟 돌팔이 의원 말만 믿고 양반을 능멸하려 들다니. 네, 가만히 있지 않겠소 하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라면 여기 있네. 자네 아내가 쥐고 있던 이 지푸라기 인형 말일세. 박노인은 아까 이장이 수습해둔 인형을 다시 들어보였습니다. 이 인형, 자네 집 머슴이 며칠 전에 헛간에서 꾸고 있던 새끼줄이랑 모양새가 아주 똑같더구만. 그리고 이 붉은 실, 이건 자네 처제 저고리에 달린 구름 색깔이랑 어찌 이리 똑같은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여인의 저고리로 향하자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옷구름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김선비는 궁지에 몰리자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다들 미쳤어. 이건 음모야. 날 모함해서 재산을 뺏으려는 수작들이야. 여봐라. 박, 서방, 뭣들 하느냐. 당장 이놈들을 쫓아내고 안방에 관을 들여라. 내 아내를 내 손으로 묻겠다는데 누가 막는단 말이냐.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팔을 휘두르며 시신 쪽으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는 증거가 될 시신을 빨리 땅에 묻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눈이 뒤집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친정 오라비들이 김선비의 앞을 막아서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파렴치한 놈, 내 놈이 그러고도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의원 말이 사실이라면 내 놈이 내 동생을 죽이고 우물에 던졌다는 게 아니냐.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김선비는 처남들의 손에 의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흙바닥에 뒹군 김선비의 도포는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그의 상투는 부러져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며 아니야. 귀신이 한 짓이야. 우물 귀신이. 라고 중얼거렸지만 이제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편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우물을 고치던 석공돌. 기술자 한 명이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아까부터 무언가 말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용기를 내어 박노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무너진 우물돌을 치우다가 흙 속에서 뭘 하나 주웠는데요. 석공은 품속에서 흙이 잔뜩 묻은 반짝이는 물건을 꺼내어 박노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본 박노인의 눈이 크게 떠졌고
옆에 있던 친정어머니는 아이고 저것은 하며 다시금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옥으로 만든 비녀였는데 끝부분에 붉은 산호가 박혀 있어 아주 귀하고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받아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딸이 시집 올 때 해준 혼수다. 살 때도 빼놓지 않고 지니던 것인데 어찌 이것이 흙 속에 묻혀 있었단 말이냐. 석궁은 머리를 극적이며 덧붙였습니다. 그게 시신이랑 같이 나온 게 아니고요. 우물 안쪽 벽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시신을 던질 때 툭 걸려서 떨어진 것처럼요. 박 노인은 비녀를 들어 김선비의 눈앞에 들이밀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자, 보게, 자네는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했지. 헌데 집 나간 사람이 어찌 몸에 지니던 비녀를 우물벽에 남겨두고 갔단 말인가? 그리고 이 비녀가 왜 시신보다 위쪽 틈새에서 발견되었겠나? 이것은 시신이 던져질 때 떨어진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명백한 물증 앞에 김선비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더 이상 변명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르릉 쾅 하는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다시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은 마당에 흙을 씻어내리며 김선비의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듯했고 심씨 부인의 시신은 빛 속에서도 원통함을 호소하듯 그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빛 속에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분노에 찬 눈으로 김선비와 그 처제를 포위하고 있었으며 이제 남은 것은 관아의 포졸들이 도착하여 이 끔찍한 사건의 종지부를 찍는 일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바들바들 떨며 곁에 있는 처제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그녀 또한 공포에 질려 고개를 돌리고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추악한 비밀은 썩은 우물물처럼 터져나와 더 이상 주워 담을 수 없게 되었고 집안을 감싸고 있던 검은 그림자는 이제야 그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죄인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심씨 부인의 원혼은 어떻게 달래질 수 있을까요?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장대비가 되어 쏟아졌지만 김선비네 집 마당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비가 마치 억울하게 죽은 심씨 부인의 피눈물처럼 느껴져 사람들은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죄인들의 말로를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징소리와 함께 사또행차시오 하는 우렁찬 외침이 들려왔고 곧이어 관아의 포졸들이 육무방망이를 들고 위풍당당하게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이장의 급보를 받고 달려온 사또는 가마에서 내려 엄숙한 표정으로 마당을 휘어잡았고 그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사또는 마루에 좌정하고 매서운 눈빛으로 마당을 내려다보았는데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멍석 옆에 무릎 꿇려진 김선비와 그 옆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처제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굵직한 목소리로 이 고을에서 인심 좋기로 소문난 김선비의 집에서 이토록 흉측한 변괴가 생겼다 하니 내 참으로 비통하도다. 허나 죄가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 벌을 내리는 것이 국법이니 너희들은 한 점 거짓 없이 고하렸다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죄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선비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고개를 처박은 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또나리, 억울합니다. 저 무지한 것들이 작당하여 양반인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실족하여 우물에 빠진 것이지 제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몰아세우니
이것이 어찌 법치라 하겠습니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양반의 체면을 내세워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증거라. 내오면서 이미 이야기를 다 들었다. 내 놈이 말하는 그 증거라는 것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자 라고 응수했습니다. 사또의 눈치에 따라 의원이 앞으로 나와 다시 한번 시신의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날이 시신은 폐에 물이 차지 않았고 목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타살의 흔적입니다. 또한 손톱 밑에 낀 살점과 옷자락에 묻은 흙을 보아하니 죽기 직전까지 범인과 격렬하게 다투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의원의 명료한 설명에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선비를 노려보았습니다. 들었느냐? 죽은 자의 몸이 이토록 생생하게 진실을 말하고 있거늘 내 놈은 아직도 혀를 놀려 하늘을 가리려 하느냐. 이어서 석공이 발견한 옷비녀가 증거물로 제시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비녀를 보며 다시금 오열했고 사또는 비녀를 김선비의 코앞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 비녀가 왜 시신보다 위쪽 우물벽 틈새에서 발견되었겠느냐. 내 놈이 시신을 던질 때 툭 걸려 떨어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만약 네 말대로 부인이 스스로 뛰어들었다면 비녀를 빼서 벽에 꽂아두고 뛰어내리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사또의 날카로운 추궁에 김선비는 말문이 막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식은 땀만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처제가 갑자기 도착 하는 비명과 함께 땅바닥에 머리를 도치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언니, 잘못했어요. 언니가 거기 있는 줄 몰랐어요. 제발 저리 가요. 저 눈 좀 치워줘요. 하며 공포에 질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마치 멍석 위에 누운 시신이 벌떡 일어나 자신을 노려보는 환영이라도 보이는 듯 했습니다. 사또는 포졸들에게 명하여 그녀를 진정시키게 한 뒤 내 인연, 무엇이 그리 두려우냐. 네 언니의 원혼이 보이는 것이냐. 이 실직고 하지 않으면 내 놈 또한 공범으로 다스려 엄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공포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처제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부랑 저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습니다. 언니가 눈치채고 친정에 알리겠다고 하자 형부가 그러면 우리 둘 다 끝장이라고. 그녀의 자백은 충격적이고 추악했습니다. 두 사람은 불륜 관계를 들키자 이를 은폐하고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끔찍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날 밤 김선비는 아내를 뒤뜰로 유인하여 목을 졸랐고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뒤 마른 우물에 던져 넣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그 지푸라기 인형은 형부가 무당에게 받아온 것이에요. 언니가 원귀가 되어 나타나지 못하게 하려면 저주를 담은 인형을 손에 쥐어주고 돌로 눌러놔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부가 죽은 언니 손에 억지로 인형을 쥐어주고 처제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한 놈들 하며 치를 떨었습니다. 죽인 것도 모자라 죽은 아내의 영혼까지 가두려 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습니다. 박노인은 천벌을 받을 놈들, 사람이 어찌 그리 독할 수가 있어 하며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김선비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입에서는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사또는 내 놈의 죄는 하늘과 땅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감히 조강지처를 살해하고
인륜을 저버린 채 귀신 노름으로 사람들을 기만하려 했으니 능지처참을 당해도 쌀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김선비와 처제를 오라로 꽁꽁 묶었습니다. 김선비는 끌려가면서도 이건 꿈이야, 나는 양반이야, 이거 놓지 못해 하며 발버둥을 쳤지만 포졸들의 거친 손길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처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짐짝처럼 질질 끌려갔고 그녀의 화려한 비단옷은 진흙탕에 뒹굴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끌려가는 두 죄인을 향해 돌멩이와 흙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고 어떤 아낙네는 부엌에서 소금을 가져와 에이, 더러운 것들, 썩 꺼져라 하며 부려대기도 했습니다. 죄인들이 끌려가고 나자 마당에는 다시 무거운 점막이 감돌았습니다. 빗줄기는 점차 가늘어지더니 이내 멈추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딸의 시신을 부여잡고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이제 편히 가거라. 원수는 갚았으니 부디 편히 가거라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정 오라비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동생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수습하여 관에 모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나서서 흙탕물이 된 마당을 치우고 장례 준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혀를 차며 무너진 우물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흉물스러운 우물도 이제 없애야지. 억울한 혼이 갇혀있던 곳이니 깨끗한 흙으로 메우고 위령제라도 지내야 마을이 편안해질 걸세. 이장은 박노인의 말에 동조하며 즉시 마을 청년들을 시켜 흙을 퍼 나르게 했습니다. 청년들은 땀을 흘리며 우물을 메우기 시작했고 한 삽 한 삽 흙이 들어갈 때마다 마을을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도 조금씩 거치는 듯했습니다. 김선빈의 집 하인들은 주인이 잡혀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지만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숨도 크게 쉬지 못했던 박서방은 이제야 발 뻗고 자겠구먼. 밤마다 귀신 곡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무서워 죽는 줄 알았는데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부엌대기들도 모여 앉아 마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이제라도 밝혀져서 천만다행이야 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집안 곳곳에 쌓여있던 음산한 기운은 사라지고 비록 슬픔은 남았으나 사람 사는 온기가 다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자, 흉한 일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 심씨 부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배웅해 줍시다. 친정 식구들만으로는 경황이 없을 테니 우리 마을 사람들이 내일처럼 도와야 하지 않겠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심씨 부인이 평소에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당연히 그래야지요 하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낙네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장만하고 남정네들은 상여를 꾸미며 마을 전체가 하나 되어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선빈의 집 마당에는 수많은 촛불이 켜졌습니다. 무당을 불러 요란한 굿을 하는 대신 마을에 덕망 있는 어르신이 제주가 되어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위령제를 올렸습니다. 상 위에는 심씨 부인이 평소 좋아하던 하얀 백설기와 맑은 정화수 그리고 제철 과일들이 올려졌습니다. 부인, 부디 이승에서의 원한은 다 잊으시고 저승에서는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시오. 충문이 낭독되는 동안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공포에 질린 비명이 아니라 떠나는 이를 애도하는 따뜻한 울림이었습니다. 우물은 완전히 메워져 평평한 땅이 되었고 그 위에는 하얀 국화꽃 다발이 놓였습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지만 이제 그 소리는 원혼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자연의 평화로운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국밥을 나누어 먹으며 흉흉했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사람 욕심이 참 무섭지. 결국은 다 밝혀질 것을. 박노인의 한탄 섞인 말에 모두가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친정 식구들은 사랑방에서 휴식을 취했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마당엔 은은한 달빛만이 내려앉아 씻겨 내려간 흙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김선비라는 아기는 사라졌고 그가 남긴 끔찍한 흔적들도 지워졌습니다. 집은 주인을 잃었지만 오히려 사악한 기운이 빠져나가고 나니 본래의 아늑한 모습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혔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숨길 비밀도 두려워할 귀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의 개들도 더 이상 이유 없이 짖지 않았고 닭들도 내페올라 편안히 잠을 청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마을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산 사람들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일이면 심씨 부인의 상여가 나가고 마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모두가 죽은 이를 기리며 죄짓지 않고 사는 삶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한 햇살이 김선빈의 집 마당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난밤에 그 요란했던 천둥 번개와 억수같이 퍼붓던 빗줄기는 마치 악한 기운을 씻어내기 위한 하늘의 물청소였던 것처럼 마을의 공기는 한층 더 깨끗하고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심씨 부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할 준비를 서둘렀는데 그들의 손길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세워진 상여는 알록달록한 종이꽃과 만장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모습이 오히려 처연하게 아름다워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하얀 무명옷을 입고 상여를 맬 준비를 마쳤고 상도꾼이 선창을 시작하자 구슬픈 종소리가 딸랑딸랑하며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허넘차 너와 놈. 구성진 상여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로 퍼져나가자 집집마다 사람들이 나와 고개를 숙이고 심씨 부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서는 남편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지만 떠나는 길만큼은 온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결코 외롭지 않게 떠나고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상여 뒤를 따르며 내 딸아, 부디 좋은 곳으로 가거라. 다시는 아프지 말고 무섭지 않은 곳에서 편히 쉬거라 하며 목이 메어 불렀습니다. 상여 행렬이 마을 길을 따라 구비구비 산으로 향하는 동안 길가에 핀 들꽃들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행렬을 향해 합장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죽은 이에 대한 예의를 넘어 권선징악의 이치를 보여준 하늘에 대한 경외심이기도 했습니다. 상여가 지나간 자리에는 바람이 불어와 흙먼지를 날려보냈고 그 바람 끝에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듯한 따스한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 위에 묻혔는데 그곳은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마을 사람들은 김선빈의 집으로 다시 모여들었는데 이번에는 싸움을 구경하거나
범인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흉흉해진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고 남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인은 죄를 지어 잡혀갔지만 그 집에는 여전히 죄 없는 하인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 또한 이번 일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은 하인들을 다독이며 자네들 잘못이 아니니 너무 기죽지 말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이제부터라도 마음 편히 먹고 집안을 잘 건사하게 나라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박서방과 부엌대기들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고 곧바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집안 대청소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창고에 있던 쑥을 한아름 꺼내와 마당 곳곳에 피웠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쑥 타는 냄새가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퀴퀴한 악취와 눅눅한 기운을 몰아내 주었습니다. 하인들은 활짝 열어젖힌 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먼지를 털어내고 묵은 때를 벗겨내며 집안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텅 빈 사랑방과 안방에서는 더 이상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주인을 잃은 공간이 널찍하고 환해져서 묘한 해방감마저 감돌았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뒤뜰 우물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며칠에 걸쳐 깨끗한 황토를 퍼다 날라 우물을 완전히 메워버렸고 그 위를 평평하게 다져서 흉한 흔적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박 노인의 제안으로 그 자리에 하얀 목련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이는 심씨 부인의 순결하고 고귀한 넋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 꽃을 피우면 부인이 우리를 보고 웃는 것이라 생각하세. 박 노인이 나무 주변의 흙을 덮으며 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곳은 공포의 우물가가 아니라 봄이면 하얀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날 아름다운 정원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계절은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와 처제가 관아에서 엄한 벌을 받고 귀양을 갔다는 소식이 바람결에 들려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에 대해 입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악인은 잊혀지고 선한 기억만이 남는 법이라. 사람들은 심씨 부인이 생전에 베풀었던 따뜻한 마음씨와 정갈했던 모습만을 추억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며 그때 심씨 부인이 내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 줬었지. 참 고운 분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편안하시겠지 하며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심씨 부인의 친정에서는 남겨진 집과 하인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 끝에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마음씨 착한 먼 친척 조카 부부를 보내 집을 관리하게 했는데 그들은 욕심 없고 부지런한 사람들이라 하인들과도 격의 없이 잘 어울렸습니다. 새 주인이 들어오자 김선빈의 집, 아니 이제는 새 주인의 집 굴뚝에서는 매일 저녁 구수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담장 밖으로는 웃음소리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예전의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고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만이 낼 수 있는 맑고 건강한 소리였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그날은 마을의 안녕을 비는 고사를 지낸 날이라 집집마다 음식을 조금씩 장만해 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갓전엔 포슬포슬한 감자와 시원한 막걸리, 그리고 봄동 겉절이가 상위에 푸짐하게 차려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일하느라 흘린 땀방울과 함께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들은 나무 주위를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했고 어르신들은 부채질을 하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박 노인은 막걸리 한 사발을 시원하게 들이켜고는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이제야 살 것 같구먼. 바람도 시원하고 술맛도 좋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하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어. 그의 말에 옆에 앉아있던 이장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 한바탕 비바람이 몰아치고 나니 땅이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 인심도 더 좋아진 것 같고요.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모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서로의 잔에 술을 채워주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새 주인이 된 젊은 부부가 정성스럽게 빚은 떡과 과일을 들고 평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들, 저희가 이사 온 뒤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변변치 않지만 맛있게 드셔주세요. 그들의 공손하고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아이고, 새 사람들이 참 예의도 바르지. 그래, 와서 같이 앉게나. 사람들은 자리를 좁혀 부부가 앉을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그렇게 그들은 진정한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그 기와집은 더 이상 무서운 김선빈의 집이 아니라 인심 좋은 새땡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하늘에 붉은 노을이 깔리자 마을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 울음소리와 밥 짓는 냄새가 어우러져 고즈넉한 저녁 풍경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털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내일은 모내기를 해야 하니 일찍 자야지. 그래, 자네도 푹 쉬게나. 서로에게 건네는 인사가 정겹고 따뜻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지난날의 공포나 불안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내일을 향한 희망과 평온함만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마을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달빛은 마을길을 따라 은은하게 흐르며 집집마다 지붕 위에 내려앉았고 뒤뜰에 심어진 어린 목련나무 위에도 부드럽게 감돌았습니다. 목련나무는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며 마치 기도하듯 서 있었고 그 주위를 반딧불이 한 마리가 맴돌며 작은 빛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심씨 부인의 영혼이 마을을 지켜보며 편안하게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차가운 우물 속이 아니라 따뜻한 흙과 달빛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은 것입니다. 박서방은 대문을 꼼꼼히 걸어 잠그고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밤마다 들리는 것 같았던 이상한 소리나 헛것은 이제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방 뗏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꼼방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후, 길게 내뿜은 담배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죄짓고는 못 사는 법이지. 그렇고 말고 착하게 살아야 두 다리 뻗고 자는 거야.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뼈저린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리였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꺼지고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풀벌레 우는 소리와 가끔씩 들려오는 바람 소리뿐. 세상은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 달콤한 꿈을 꾸고 어른들은 고단한 몸을 누이고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그들의 머리맡에는 푹신한 베개가 놓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편안한 것은 바로 거리낄 것 없는 깨끗한 양심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마음이 편해야 잠자리가 편하다 라고 했습니다. 비단 이불을 덮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죄를 지은 자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안하지만 거적을 덮고 시래기죽을 먹어도 마음이 맑은 자는 구름 위에 누운 듯 편안한 법입니다. 김선비의 기와집은 이제 주인이 바뀌어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곳이 되었고
억울하게 죽은 심씨 부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며 착한 마음을 잃지 말라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도 끝이 났으니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창밖에는 밤바람이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불고 있고 달님도 여러분의 꿈길을 비춰주려 환하게 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거운 걱정은 저 밖 어둠 속에 놓아두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내일의 밝은 해를 기다리며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억울함이 풀리고 착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